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네, 구속 기로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도 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 명령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엄 사태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잠시 후 3시부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두 사람도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핵심 쟁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구속영장 발부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범죄 중대성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일단 범죄 중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경찰의 수뇌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증거인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부하 직원에 대한 진술 맞추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잡아들이라고 줬다라는 한 장짜리 A4 용지를 찢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좀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암투병 중이고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다고 했던 최초 주장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에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정황이 포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이건 두 가지로 다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지금 다 실토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 다 실토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다르게 보면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네, 근데 다만 진술하는 내용이 통화 녹취도 없고요. A4 용지 같은 경우 찢어버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서로 간에 만약에 입맞추기, 말맞추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경찰에서 국회 출입도 막고 국회를 전면 통제했던 당시 무전 기록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6시간 동안 무려 700회에 달할 정도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이 기록들도 어떤 증거로 좀 작용을 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내란죄 이제 구성 요건 같은 경우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해야 되는데 국헌의 문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헌법상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보장받아야 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라는 거는 국회의 기능을 이제 상실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무전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나중에 향후 형사재판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준비한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지호 총장 측이요. 계엄 해제 직후에 그 사직을 결심했고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를 했다. 또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지만 이거를 하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심사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이 부분도 통화 녹취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물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 청장의 지금 진술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 청장의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엔 윤 대통령의 진술과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 청장 같은 경우는 자신은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범죄를 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범죄를 범했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 나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범죄 자체 성립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영장 심사를 포기를 했고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앞서서 이제 영장 심사를 포기한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심사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구속 심사할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피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는 이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주장을 하고 소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라는 거는 본인한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감수를 하겠다 그런 의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준비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만 상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담화문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수사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어제 저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게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탄핵 심판 또는 형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윤 대통령이 다 모두 짚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용현 장관하고만 지금 나는 이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부분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내란죄의 책임자들을 축소하려는 건가, 즉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읽히지만요 반대로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죄가 어디 있겠냐면서 굉장히 강변을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내란죄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 비상계엄은 경고성으로 실행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전에 경찰청장 등을 만났다는 거는 사실상 사전에 준비를 했고 실제 실행 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판으로 간다라고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경찰이 윤 대통령의 통신 내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앞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우에는 사실상 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 내용 압수수색은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그제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이 사실상 실패한 거는요. 이 형사소송법상 이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이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담당자의 이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통신 내역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과연 누구와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이런 통신을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최상병 상만 사건과 관련해서요. 지난 8월에 이미 공수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비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는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뉴스에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부장판사도 있었던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뭐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네, 뭐 대법원은 처음에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란죄로 기소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사법부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하는 게 이제 예단을 보이거나 아니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에서는 말을 아끼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바로 오늘 대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지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법관은요 헌법에 따라서 이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원치 않는 판결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는 건요 법치주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 내란죄에서 헌법 기능을 문란하게 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하나 국가 기능을 강압적으로 막은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이른바 비화폰 이걸 확보를 했다는데 이 비화폰이라는 게 이제 보니까 도청이나 감청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려서 있어서 보안 휴대전화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폰을 확보한 것 결정적인 단서가 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비화폰은 말씀처럼 이 도청이나 감청은 불가능한데요. 핸드폰 자체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서버에는 통신 기록이 다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의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의 실행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디까지 계획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대화를 나눈 시점이 어디인지 이 부분도 사전에 과연 계획을 했던 건지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계획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요. 계엄 선포 전후에서 이제 당시에 상황실로 사용을 했던 합참 지하의 지휘 통제실 CCTV 영상도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CCTV 영상이 당시 상황을 좀 규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계엄 선포 전후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누가 언제 이 합참 지휘 이 통제실을 누가 방문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런 비상계엄과 이 내란에 누가 관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 이후에 비상계엄을 바로 해제했고 2차 계엄은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 CCTV로 혹시 계엄 해제 후에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진짜 국회 해제 요구 이후에 정말 이 계엄 실행에 대해서 멈췄는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임명 동의안 제출 향후 대법원의 어떤 지형이랄까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게요. 원래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을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가결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게 임명 동의안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람이 의아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후보로 추천된 마용준 판사의 뭐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킨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들의 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용준 판사 같은 경우는 중도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김상한 대법관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중도나 보수적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가결시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임명 동의안을 했을 때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시켜줘야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요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군 방첩사령부와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이제 주요 정치의 인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과정에 국수본도 참여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혼란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예. 이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서 이 방첩사의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을 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수본도 비상계엄 이후에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첩사 측에서 요청한 대로 이 여의도 현장이 상황이 혼란하다라고 해서 이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인적 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인력을 투입했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정이 혼란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수사기관 사이에
사이의 이 견제와 경쟁이 또 하나의 이제 혼란의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과 공조수사부 지금 사실 이원화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제 공수처와 공조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검찰은 이렇게 경찰의 국수본이 이 방첩사와 연락했다는 이런 정황을 가지고 이 경찰의 이 비상계엄 수사를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도 읽히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보고가 됐고요.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일단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토요일이었죠. 그 1차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을 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습니다. 일단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 넘어야지만 표결 성립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재적 국회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형사 판결이 확정이 되고 의원직이 상실이 되면서 재적 의원이 299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백선희 정책위원이 의원직을 다시 승계를 하면서 예. 다시 재적 의원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에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투표가 성립이 돼서 탄핵이 또 가결이 된다면 그 다음 절차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요.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예. 근데 다만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 있기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유지가 됩니다. 대신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무위원 순으로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 다음으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획부 총리입니다. 그래서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요. 이 헌재는 이제 탄핵소추안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91일 안에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180일 이내라고 하는 이런 훈시 규정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탄핵안 가결 가능성 뭐 내일 봐야겠습니다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선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그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3자리가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탄핵 심판이 이뤄지게 된다면 재판관에 대한 어떤 추가 임명도 그렇고요. 재판관들의 성향 같은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대법관보다요 이런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이런 재판관들의 성향에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뭐 탄핵 심판이나 정당 해산처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보수냐 진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작용하는데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재판관 성향보다는 정족수의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탄핵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지금 탄핵 인용 결정이 되는 건데 산술적으로 지금 6명이 만장일치를 해서 탄핵 인용 결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의 찬성을 요구하는 거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는 입법자의 의도거든요. 예. 근데 6명이 만장일치를 해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재판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그럴 수 없고요. 있겠죠.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도 이 지금 추가적으로 3인의 후보 추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곧빨리 이제 부인의 체제를 갖추도록 국회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 이슈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